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딱 콕 찍으셔야 됩니다. 그걸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저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메타버스 생태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PND. 자, 이거는 수능이 있다. 메타버스에 수능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CPND 생태계. 자, 이게 4개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C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트워크. 일단 기반이 깔려야 되잖아요. 건설 쪽에서 하려면 기반에 깔려야 되는 것들이 뭐 있나요? 예, 얘네가 쫙 일단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깔려줘야 되는 게 네트워크이잖아요. 자, 이거는 5G, 클라우드.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 위에 플랫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볼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유저들이. 플랫폼, 제페토, 보라이즌, 이거 메타가 만든 플랫폼이고요. 위버스는 하이브,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만든 위버스입니다. 자, 이런 플랫폼들이 올라갑니다. 그 위에. 그다음 그 바로 위에 뭐가 이제 또 올라가나요? 플랫폼만 있다고 뭐 되나요? 자, 콘텐츠.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잘 돌아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제페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가 지금 아직 부족한 거잖아요. 얘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얘죠. 그죠? 자, K 콘텐츠가 우리가 얼마나 활용할 게 많을까요? 앞으로. 자, 무궁무진한 기회가 여기서 이제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내가 조금 창작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까지 있는데 얘는 왜 필요할까요? 인터페이스가 그럼 맨눈에 되는 게 돼야 되는데 맨눈에 되는 거 가지고 몰입감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러면 디바이스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AR, VR, 그 다음에 XR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인터페이스가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긴 또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입니다. 자, 벤처 기업들도 AR 스마트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겠죠. 벤처 기업들이 뛰어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가격 경쟁력이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몇 억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보고 이 디바이스를 만든다? 망하죠. 네, 안 됩니다. 중국에서 싼 것들이 나오면 그냥 망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는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 인프라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죠. 이것도. 자, 플랫폼이 뭐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혼재될 수 있는 게 이쪽 부분인데 그래서 섹터로 나눠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섹터로. 어떤 부분들은 얘가 제일 잘하고 어떤 부분은 얘가 제일 잘하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는데 거기서도 나중에 통합이 돼야겠죠.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통합된 뭔가 솔루션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을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내년 과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 콘텐츠 이쪽 부분 무궁무진합니다. 자, 왜? 내가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닌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바보 같은 얘기죠. 자, 기반기술 플랫폼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많이 앞으로 오픈형 개방형이잖아요. 트렌드가 개방형입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공짜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럼 유저들이 내가 그걸 잘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입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딱 콕 찍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쪽 부분, 전시 미술 부분 아니면 내가 공연 부분, 뭐 내가 제일 잘하는 현업에서 이런 걸 하나 콕 찍어서 그걸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저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 이후에. 올해는 좀 플랫폼 기업들이 좀 뭔가 좀 정리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포트나이트 설명드렸고, 로블록스 설명드렸죠. 제페토,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얘네가 빅4예요. 지금 플랫폼 빅4 기업들. 밑에 보시면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일본의 닌텐도가 만든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만든 유니버스, K-POP 전용 메타버스. 그 다음 메타가 만든 호라이즌. 그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만든 이프랜드, 그 다음에 싸이월드가 요번에 이제 오픈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가상관광 플랫폼, 그 다음에 가상관광에서 내년은 확장을 하는 게 지금 불멍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힐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럼 게임을 하는 거는 동적인 공간. 불멍하면서 힐링하고 싶은 사람은 좀 정적인 공간. 이런 부분에서 내가 현재는 몸은 여기인데 저쪽 남미에 아니면 북유럽에 정말 이런 오로라가 있는 환경에서 한번 내가 거기 들어가 보면서 그쪽의 환경을 맛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 관광 영역, 힐링의 영역이고 접목이 되는 분야고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결국은 커뮤니티 기반의 SNS 기업들 한 파트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기반의 게임 기업들 한 파트가 가겠죠. 그 다음에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연예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이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게 돼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런 기업들도 서로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아바타를 내가 여기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만들어야 돼. 여기서 또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 셋에 왔다 갔다 그러면 다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솔루션을 또 만들어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려면 또 표준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제 표준을 만들어 가는 게 지금 미션입니다. 자, 오썸피아가 만드는, 저희가 만드는 가상관광 힐링 메타버스 플랫폼 한번 살짝 보실게요. 자,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광을 하는데 내가 관광하고 싶은 곳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가서 아바타를 가지고 차를 선택을 해서 내가 쭉 달려보는 거고요. 공간으로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예를 들어 처음부터는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현재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먹고 싶은데 딱 들어가서 카페, 현실과 연동된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배달의 민족께서 또 배달을 해주죠. 자, 저런 무대 공간에서 늘상 아티스트들이 올라가서 어려운 아티스트들 위주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는 방탄소년단 빼고 그 대형 연예인 빼고 밑에 중소형급 연예인들은 다 모릅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 예술인들을 주로 많이 올려줄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들 이렇게 현실의 바다랑 이렇게 가상의 공간하고 이렇게 합성해 놨습니다. 실제 공간처럼 조금이라도 느껴지게 해야 되는 게 메타버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런 데 공간에서 예약도 하고, 호텔 같은 경우는 숙박 서비스를 들어가서 한번 내가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뷰가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예약이 안 됩니다. 현재는 누가 블로그에 올린 거, 그런 거 예전 영상 가지고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관광의 영역입니다. 비즈니스 영역. 버추얼 휴머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버추얼 인플루언서 시장이 올해 이제 2022년도에 17조 정도의 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 가면은 오프라인 인플루언서랑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마켓시어가 버추얼 인플루언서 비중이 50% 이상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디지털 전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실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담 소프트에서 만든 아담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 아시는. 네. 굉장히 앞서가신 분들이에요. 네. 이 아담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앨범도 한 20만 장씩 막 나갔고. 근데 얘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죠. 여기 수익 모델을 뭘 만들겠어요.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이때. 오로지 음반 판매밖에 없었어요. 얘가 뭐 무슨 방송에 나가서 뭐 무슨 CF를 찍었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얘가 오로지 음반 판매만 가지고 그 개발자 비싼 애들 인건비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ROI가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가 사업을 접었는데, 사업을 접을 때 어떻게 얘기가 언론에 나왔냐?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카이스트의 명예 학생으로까지도 등록을 시켜서 아담 소프트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얘를 띄우려고. 띄웠죠, 사실은. 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과 생태계. 생태계 열려 있나요, 이게? 이 아담이 활동하기에 생태계가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실패를 한 거고요. 다대겼고, 이 누나가 이제 제일 처음에, 최초에 나왔던 사이버 가수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 누나가 지금 릴 미켈라라고 해서 미국의 브라질계 미국인 LA 이제 출신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19세에 처음 출발을 했고요. 근데 사이버 가수들은 아시다시피 AI 휴먼들은 나이가 안 먹습니다. 나이가 안 먹어요, 얘네들은. 계속 19살이면 19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살 올렸더라고요. 20살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마라고 해서 일본의 이케아의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AI 휴먼. 참고로 릴 미켈라는 팔로워 수가 300만 이상이 지금 팔로워 수, 100억 이상 올리고 있어요. 매년 수익을 100억 이상 올리고 있는. 그 다음에 이게 LG전자의 모델, 김내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로지라고 해가지고, 성이 오씨 이름은 로지인데, 그냥 로지라고 부릅니다. 자, 사이더스 스튜디오에서 만든 AI 휴먼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에요. 지금은 기술 자체가. 근데 어디로 갈까요? 영화 허를 보셨나요? 영화 허를 한번 보시면 사만다라는 인공지능 여성한테 사랑에 빠집니다. 이 주인공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체성의 이제 자아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협회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연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디지털 치료제 가지고 또 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죠.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은. 그러면 하다 보면 당연히 현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여기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너무 잘 알아, 얘는. 내 데이터를 얘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내가 좋아하는 행동만 골라서 해. 그럼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휴먼들이 쌍방향으로 가면서 굉장한 수익 모델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중에서 하나 보실게요. 이런 건 다 보셨으니까 알죠?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수익 모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은봉기 선생님을 이렇게 살렸잖아요. 그러면 저자와의 대화, 돌아가신 분이야, 지금 저자가. 근데 그분을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 가지고 살립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쓴 책을 데이터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 살아있을 때 동영상을 가지고 음성을 조금만 학습을 시키면 그 음성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걸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아까. 자, 이렇게. 그러면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저자와의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냐면, 그리고 이것도 인공지능 윤리협회에서 과연 그게 좋은 거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계속 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퇴근을 하면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가서 저 왔습니다, 아버지. 인사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평소에 음성을 가지고 너 왔니?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계속 살려놓는 거죠. 돌아가신 분을. 이게 과연 인공지능 윤리에서 과연 그분이 이게 원하는 것일까? 본인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계속 살려놔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익 모델 하나로 계속해서 펼쳐질 예정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요 누나를 한번 보시죠. 실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이 얼굴이 가짜 인간처럼 보이나요? 진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한국관광공사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얼굴이 만들어진 얼굴이에요. 자, 그러면 저런 형태의 사람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존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겠죠. 예,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폴리스가 생기겠죠. 여기에만 전념으로 수사를 하는 폴리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떨어지는 이제 법 위반이 사기, 그 다음에 상표권 침해, 초상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법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뭐 규제할 거리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엄청나게 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 활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바타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융합산업 사례에서 자, 비즈니스 모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고가의 예를 들어서 펜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을 가서 직접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보고 이 분양 사무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죠. 앞으로 분양받을 때 분양 사무실 예전에 오프라인 공간 가시면 실제 내가 분양받았을 때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 안 보여요. 몰라요. 거기서는. 자, 그러면 실제 들어가서 보이면서 아, 내가 몇 호를 당첨이 되면 뷰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급 건설사들이 저희한테도 문의가 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고. 자, 크로마 이거는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의 미술관 이런 식으로 큐레이터를 해당 모델이 여기는 파라다이스 시티의 모델이 이병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병헌이 저런 이제 작품들을 설명해주는 AI 휴먼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병헌 씨 팬들은 또 좋아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NFT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전시작품입니다.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런 컨벤션 같은 경우도, 이게 웨딩몰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웨딩 같은 경우가 결혼식 때 초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친한 친구 같은 경우 무조건 가겠죠, 결혼식에. 근데 애매한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가기는 살짝 애매한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결혼식을 하면 내가 들어가서 결혼식 생중계 때리는 걸 보면서 막 축하글도 올려주고 선물도 거기서 보내줄 수 있고 이걸 하나에 딱 녹화해가지고 또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어떨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펼치겠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카지노 지금을 갖고 있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에서 카지노 고객들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 지금 클럽이 크로마란 클럽이 한 200억 들여서 만든 굉장히 멋진 클럽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거기에 또 객실도 이용하고 막 하는데 연쇄적으로 이게 힘들다 보니까 카지노 시장이 이렇게 소셜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또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소셜 카지노 회사를 한 3조 정도의 인수를 최근에 또 했고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 대기업 연수원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도 제안이 왔었는데 뭐 이쪽에 또 인력을 또 투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못했는데 연수원이 하나 메타버스에 만들어지겠죠. 누군가는 만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안에서 아까 보셨듯이 줌으로 하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되겠죠. 자, 이건 저희가 만든 겁니다. 자, 이거 뭐냐면 디지털 망원경이죠. 이것들이 예전에는 500원 넣고 보는 망원경이 전국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눈에 또 붙여야 되고 이거를. 위생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국 관광지에 배포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디지털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얘가. 이게 문무대학릉이거든요. 경주에 문무대학릉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그냥 바라만 보면 필이 안 오죠. 근데 여기에서 문무대왕이 증강현실로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이제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게임성 같은 경우도 조금 만들어서 돌고래가 막 여기 팍팍팍팍 올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바다에서 돌고래를 가지고 뭐 이게 뭐 황금 돌고래를 잡아라 뭐 이렇게 해서 게임도 할 수가 있고 디지털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AI 휴먼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이런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망원경 이걸 저희가 또 개발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메타버스 공간에 연동이 돼서 가상의 공간과 같이 이렇게 꾸미게 되면 바닷가에서 내가 내 카페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이 됩니다.
자, 기능은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꼭 갔을 때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관광지 한번 가보시면 이상하게 나만 가면은 안개가 껴 있어. 앞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맑을 때 버전을 언제 보겠습니까?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맑을 때 버전은 이미 맑을 때 데이터를 갖다가 불러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름에 겨울에 눈 내리는 전망 보고 싶잖아요. 1년만 데이터가 쌓이면 여름에 눈 내리는 전망을 딱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특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디지털 망원경의 역할이고요. 자, 관광의 제일 최고봉은 뭘까요? 북한을 관광해보고 싶은 게 제일 최고봉이잖아요. 백두산, 메타 백두산, 메타 금강산. 제가 이제 통일부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통일부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은 곳, DMZ, 그 다음에 북한, 뭐 이런 데를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제 또 목표고요. 자, 가상부동산 한번 살펴볼게요.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업랜드, 얼스투. 얘가 이제 해외 플랫폼이고요. 국내는 메타렉스. 저희 이제 계열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메타버스 2, 세컨 서울 이렇게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를 한번 냈는데 무서워서 운전대를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일종인데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념이 이런 식으로 VR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노출 치료의 일종입니다. 내가 사고 났던 환경을 계속해서 접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굳이 그 악몽을 계속해서 왜 또 가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치료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교통사고를 뭐 당했는데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한 이런 이제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NFT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NFT가 뭔지는 이제 다 아실 거고, 자, 이거는 뭐 자, 엑스 인피니티가 지금 불을 지폈죠. 플레이트 원 개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컬렉터블이 뭐 지금 현재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쭉 고가에 팔렸어요. 자, 고가에 팔린 이유는 있죠. 전 세계 최초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따따따 월드와이드 앱을 창시했던 사람이 첫 번째 웹소스 코드를 만드는 것들을 이건 뭐 유일한 뭐 소장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잭도시가 제일 처음에 트위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비플의 사례 이것 뭐 굉장히 780억에 팔렸다는데 사실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연인 그라임스가 한 60억 정도의 디지털 작품을 판매를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알리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어서 NFT로 한 개당 뭐 1억 원대에 이제 팔린 사례가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오픈C가 제일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자, 크립토 이제 펑크가 굉장히 불을 지폈는데 여기서 성공 사례를 제가 꼽는 거는 이겁니다. BAYC를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도 혁신을 이루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BAYC가 내 원숭이를 산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줬다라는 거. 그러면 저작권을 다 인정해 줬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봐요. 그건 저작권은 그걸 만든 기업한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해준 게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명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작가잖아요. 그 작가가 만들어간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NFT의 기술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응용하는 창작적인 요소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작적인 사람들이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공간이 이제 열리는 와중에 지금 안 좋은 사건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주춤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가 왜 NFT랑 굉장히 잘 맞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활발하게 쓴 시기를 한번 보세요. 카카오톡을 활발하게 쓸 때 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까요? 애니팡. 애니팡이 카카오톡을 굉장히 쓰기에 많은 도움을 준 게 애니팡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쓰이는데 이 NFT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는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블록체인과 NFT는 같이 가야 된다.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NFT를 만들었는데 자랑하는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자, 그러면 유통 쪽에 한번 보실게요. 자, 신세계,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이 유통 대기업들이 롯데홈쇼핑도 그렇고 왜 NFT를 활용하고 싶을까요? 당연하잖아요. 이들은 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야 됩니다. 자, 메타버스가 그리고 NFT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멤버십이 구독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 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아주 좋고 앞으로는 이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또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안 되면 NFT가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통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이 대기업들이 NFT에 대해서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뷰티, 패션 이 업체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나이키나 이런 회사들 증강현실 기술을 가지고 뭔가 계속 이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익 모델을 아니면 다음 패션 모델을 뭘 만들면 좋을지 그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또 의견을 내서 그런 게 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되는 구조가 NFT에서 패션 쪽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쓸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IP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이제 OSMU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제 IP를 가진 곳과 제휴를 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네이버 계열사 중에 이제 작가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웹툰 전문적인 웹툰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흥행을 시켰는데 매출이 한 2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랑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웹툰의 공간을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여기서 활발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다음 웹툰 소재들을 여기서 또 만들어주고 새로운 작가들을 여기서 또 양성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저희가 제휴를 했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당연히 NFT를 뭐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치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쉽게 좀 접근을 했다가 이제는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티스트들 자체도 욕을 먹게 되는 거고요,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시장을 펼쳐 나가겠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지금 이제 수업의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자,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가 어디로 갈 거냐? 자, 메타버스는 시공간의 탈중앙화죠. 자, NFT는 소유권의 탈중앙화예요. 그 다음에 디파이는 금융의 탈중앙화. 왜? 각 기업의 은행들이 만들어가는 이제 금융을, 개인들이 금융을 만들어가는 게 디파이잖아요. 그러면 웹3가 이제 그런, 탈중앙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웹3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를 보면서, 완벽한 탈중앙화는 안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탈중앙화 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아요. 뭔가 보완이 되는 탈중앙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그쪽을 지향을 해소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좀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설명드릴 부분 이제 다 드렸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앞으로 활발하게 펼쳐질 공간이 메타버스고요. 정리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필요한 요소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어가기 위해는 결제가 필요하고요. 국제 간의 거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내 캐릭터를 몇 개씩 만들어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XR 기술을 포함한 블록체인과 AI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창작자들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어주면서 쭉 확장돼 나가는 방향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거기에 수익 모델이 다 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기술에 투자를 하느냐,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를 보셨잖아요. CPND에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기반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전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기반적인 것들은 다 써야 되잖아요. 클라우드 안 쓰고 안 되잖아요. 공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 막대한 용량을 누가 커버를 할까요? 네, 만약 5G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반 기술에서 위에 올라가는 게 플랫폼인데,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유심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는 정말 큰 기업 아니고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왜? 만족감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세그먼트에서 진짜 그 세그먼트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가상관광을 하고 있는데, 가상관광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냐,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 쪽에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냐, 각 세그먼트를 봤을 때 거기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제 상황입니다.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전국적인 지자체가 얼마나 많아요, 관광지가. 공간을 일일이 만들어줘야 되죠. 전 세계에 많잖아요. 저희도 이제 메타 로마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메타 싱가포르, 메타 베트남, 그 다음에 메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들을 제휴해서 계속 넓혀나갈 예정인데, 이 공간을 만들 때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굉장한 가치가 또 있겠죠. 그런 기업들하고는 또 저희는 또 제휴를 또 할 거고요. 그래서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앞으로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심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바이스 쪽으로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인데, 저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벤처기업도 또 굉장히 뛰어난 벤처기업들도 있어요.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기술력을 입증받아가지고 몇백억을 또 투자받아가지고 기술을 계속 늘려나가는 또 기업들이 있는데, 디바이스적인 영역에서 대기업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또 디바이스를 또 만들어가는 또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기업들도 한번 유심히 CPND 중에서 각각 섹터별로 어디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상위 기업 중에서 찾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왜 2022년도라고 했냐면요. 지금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초기 단계는 뭐를 했냐면, 은행장과의 신입행원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존 은행들이 뭐가 지금 위기냐면, 아시다시피 은행 안 가잖아요. 그죠? 오프라인 은행을 누가 가나요? 모바일로 다, 금융을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들이 제일 먼저 메타버스를 도입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한테도, 저희도 이제 미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금융을,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금융을 하는 그런 것들은 올해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왜?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금융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어요. 근데 시도 자체를 뭘 갖고 할 거냐. 자,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좀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분들이, 자산가들이 뭐를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를 하면 자동응답으로 넘어가잖아요. 짜증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왜 아직까지 통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콜센터에서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을, 불편한 것들이 있죠. 이걸 메타버스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딱 메타버스로 쉽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딱 들어갔을 때
AI 휴먼이 사람처럼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들은 다 AI 휴먼이 대화를 해주고 진짜 안 되는 것만 사람이 개입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올해 금융권 기업들끼리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신입 회원들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제 이것만 계속 하는 기업과 실질적으로 뭘 진짜 사용을 하려고 시도를 한 기업과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겠죠. 은행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하반기에 누가 그 시도를 먼저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주도권 싸움에서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죽었다 깨나도 금융권을 메타버스에 만드는 건 안 됩니다. 레귤레이션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네. 조홍범이 씨,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